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시리지? 잇몸이 내려갔네? 잇몸 뼈도 내려갔어. 그럼 잇몸과 잇몸뼈는 왜 내려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염증입니다. 염증은 순식간에 몸을 파괴하진 않지만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가 시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시리다는 건 보통 치아의 신경이 느낍니다. 근데 그 신경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치아 내부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하얀색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싹 다 깎아내요. 그럼 그 속에 노란 이가 있습니다. 이 노란이는 조금 무르죠. 이 노란 이를 싹 다 깎아내면 그 속에 신경이 들었어요. 그 신경이 시린 걸 느낍니다. 평상시는 못 느끼죠. 언제 느끼냐면 외부 환경과 가까워졌을 때 느껴요. 그 얘기는 하얀 껍질이 없어졌어요. 노란 껍질도 없어졌어요. 이걸 보통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증상이 시린 게 느껴져요.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치아의 머리 부분에는 그 하얀 부분에는 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바깥쪽에까지 신경이 나와 있대요. 그런데 이 뿌리가 시린 걸 못 느끼는 이유는 뼈에 덮여 있고요. 잇몸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해서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내려가면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럼 시려요. 이건 충치와 다른 시림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충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린이의 예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시리지? 잇몸이 내려갔네? 잇몸 뼈도 내려갔어. 그럼 잇몸과 잇몸뼈는 왜 내려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염증입니다. 염증은 순식간에 몸을 파괴하진 않지만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성장기에는 혹시라도 내가 칫솔질을 덜 해서 잇몸이 좀 내려가더라도 뼈를 다시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서 성장기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내려간 잇몸뼈가 다시 안 만들어져요. 20대 때는요, 내려갑니다. 안 닦았으니까. 30대 때는요, 내려갑니다. 근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이 내려가더라도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에요. 안 시립니다. 그런데 보통 30대 중반부터는 그동안에 안 닦은 10년, 20년의 세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그때부터 시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1번, 더 안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올라오진 않아요. 더 안 내려가게 하는 건 오늘부터라도 잇몸 테두리를 잘 닦으셔야 돼요. 이 자리라는 건 꼼꼼하게죠. 그래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부를 열심히 꼼꼼하게 잘 부드럽게 닦으시는 거. 이게 잇몸이 더 안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예방은 됐어요. 그럼 지금 당장 시린이는 어떡할 건가? 보통 치과에 가면 그 시린 자리를 뭘로 떼어주십니다. 보통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너모 뭐 이런 재료로 떼우는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시려요? 뿌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뿌리에는 신경이 드러났거든요. 신경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진 같은 재료로 덮어도 되지만 그 치아 자체에 신경 구멍을 일반적으로 우리 몸과 같은 재료로 메꿔주면 인공물질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칼슘이나 인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안에 들어있는 불소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치과 가서 검진은 받아보셔야 되지만 잇몸이 내려가서 시리다. 그러면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시고 너무 많이 시린 데가 있으면 다 칫솔질 하신 후에 치약을 정말 조금만 짜서 시린자에 바르고 주무세요. 그럼 3주 지나면 그 부분에 시린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의 표면이 딱딱해졌다는 얘기니까 우리 몸이 단단해졌으니까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닦아서 더 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표면은 점점 더 단단하게. 그러면 치약 잘 쓰시고 칫솔질 잘 하시면 이제 내려갈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려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두들겨 맞아서 내려가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에 머리가 있고요, 밑에 뿌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구성 성분이 같답니다. 뼈하고 같아요. 칼슘하고 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비해서 뿌리가 훨씬 더 밀도가 낮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무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씹을 때마다 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경계면에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시린 건 좀 다른 거죠. 언제 그러냐? 이는 이렇게 씹는 힘에는 무지하게 저항성이 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 되게 약하대요. 이건 보통 이를 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잘 때 이를 악물고 가는 분들은 내가 이를 정말 깨끗하게 잘 닦아도 잇몸뼈가 좀 내려가거나 그로 인해서 시린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과에 가서 검진해 보시면 이를 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갈았으면 갈려나간 치아 표면을 치과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주무실 때 보호 장치를 끼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린이를 방지하는 건 잘 닦으시는 거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갈이 방지 장치 같은 장치를 끼고 주무시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정도면 거의 더 내려가는 건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려간 잇몸을 떼우지 않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간 잇몸이 뼈가 도로 차서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 일은 거의 안 생겨요. 대신 내려가지 않게 막는 방법은 칫솔질 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봤을 때는 떼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시고 불소 도포라는 걸 해서 표면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공물질을 붙일 건가
아니면 불소 치약 같은 걸 열심히 쓰거나 불소 도포를 할 것인가? 이건 치과 의사가 봐야지 알겠죠. 너무 많이 파여 있는 경우는 치아의 강도 조절을 위해서, 강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떼어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일링의 중요성과 주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나,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거지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먹으면 해야죠. 예, 그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설거지를 하면 밥공기가 깨끗한 채로 평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설거지하기가 싫어서 저기 던져놨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음식물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싱크대 배수구에서 볼 수 있어요. 싱크대 배수구에 오랫동안 청소 안 하면 처음에 기름때가 끼죠. 그 다음번엔 그게 굳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수세미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허연 걸 긁어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요게 치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안 닦여서 굳은 게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잘 닦으면 그 굳은 게 안 생기겠죠. 그래서 1번으로는 목표를 뭘 잡으셔야 되냐면 내 인생에서 스케일링을 없애야겠다. 너무 잘 닦으면 치과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짓을 하고 사시는 거냐. 떼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 스케일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잇몸뼈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치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매일매일의 칫솔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6개월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잇몸뼈가 녹고 있어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없습니다. 치석이 생기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나면 치석이 생기냐? 놀랍게도 2주에서 3주 지나면 치석이 생긴답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잇몸뼈가 다시 녹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래 그럼 난 매달 가서 스케일링 받아야겠다. 나는 칫솔질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석이 생기기 전에도 잇몸뼈는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내가 칫솔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칫솔질 교육을 받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치석이 생겨요. 그럼 한 달 간격으로 가서 스케일링 받으면서 치과 의사하고 얘기하고 다시 칫솔질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요. 이제는 매달 오시면 할 게 없어요. 그럼 3개월마다 봅시다. 그럼 이제 주기가 3개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요. 석 달 만에 왔는데도 낀 게 없네요. 그럼 6개월이 될 거고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성적이 좋으면 6개월마다 그 다음번엔 1년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라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없이도 혼자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1년에 한 번은 얼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럽니다. 정말로 스케일링 할 거리가 없이 잘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치과 가서 어떻게든 칭찬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매일 꼼꼼하게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아 사이 부분이 칫솔질 할 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칫솔질도 중요하지만 치간 칫솔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바쁘면 칫솔질을 못하더라도 치간 칫솔은 꼭 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치실이냐 치간 칫솔이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치아면이 완벽하게 매끈하다면 제가 보통 손을 보여드리는데 강의할 때 이렇게 생겼으면 실 가지고 요렇게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귀찮죠.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 쓰면 훨씬 편할 텐데 그런데 치아 표면이 이렇게 안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여기에 틈바구니에 세균들이 다 있는데 이건 아무리 문질러도 실로 안 닦입니다. 그러니까 치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도구예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뒤에 어금니 쪽은 저도 치실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쓰기 힘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구. 이 대신에 치간 칫솔은 쓰기 편하고 효율성도 훨씬 좋습니다. 털이 빡빡한 게 있으니까 한 번만 쓸고 지나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맞는 치간 칫솔을 쓰시면 하루에 한 번 쓰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넣었다 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치간 칫솔을 헐거운 거를 넣고 이렇게 쑤시고 막 쑤시다 보면 이가 다칩니다. 잇몸이 다쳐요. 그래서 빡빡하게 맞는. 근데 이 치간 칫솔 고르실 때도요. 가운데 철사가 좀 두껍고 털이 짧으면 오래 쓰시겠죠. 그런데 털이 짧으면 효과는 적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철사가 되도록이면 가느다랗고 털은 얇고 길게 붙어있는 걸 쓰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치간 칫솔이 대부분 다 오래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치간 칫솔은 저 같은 전문가 손에만 쥐어져요. 왜 그러냐면 보통 나가서 사시면 한 2,000원 주면 치간 칫솔을 한 10대께에서 20개씩 줍니다. 한 박스를 줘요. 근데 전문가가 권하는 치간 칫솔은 보통 한 개에 2,000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상점에 내다 놔도 이걸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교육을 하고 이걸 쓰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만 판매가 돼서 보통 치과에서 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처 치과에 가셔서 어떤 게 좋아요? 사이즈는 어떤 게 맞아요?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이제 드리고 나면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주는 치과 의사가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한 예방에 관련돼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치료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치과 의사도 흔히 말하는 직원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환자를 봐야 된단 말이죠. 금으로 때우거나 임플란트 신거나 이러면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전문가가 얘기하는 상담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비용을 지불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했는데 무슨 돈을 받냐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예방이라는 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죠. 인공물질 안 집어넣고 자기 자연치아 가지고 살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스케일링 효과를 낸다는 칫솔과 치약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석이 순식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끄덩거리는 뭔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세균막이고요. 이게 칫솔이 안 닿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 꾸덕꾸덕해져요. 보통 이틀 지나면 대충 50%는 꾸덕해진답니다. 또 좀 지나고 나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겠죠. 자, 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된 걸 우리가 치석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자가 돌석자지 않습니까? 이건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기계적으로 떼어내지 않는 이상 칫솔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 치약으로 녹아서 떨어지지도 않고요. 약을 먹어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효과가 있는 칫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치석 제거 치약, 이것도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치석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대신 조금 꾸덕꾸덕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칫솔로 조금 꾸덕꾸덕하게 된 걸 떼어내려면 칫솔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딱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잇몸에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다가 잇몸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딱딱한 치석이 제거된다는 칫솔을 사용하시면 잇몸 테두리에 치석이 계속 더 낄 겁니다. 쓰시면 안 되는 칫솔입니다. 그다음에 치약의 성분 중에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치석이 좀 덜 생기게 해주는 치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치석 침착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쓸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좀 이름은 어렵지만 피로인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아 표면에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만들어서 칼슘 같은 딱딱한 물질이 닿고 치석을 만드는 걸 조금 못하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면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90% 이상은 기계적인 세정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잘 닦으시면 사실 치석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긴 치석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잇몸 관리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현재 이미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이가 생겼다. 이런 분들은 오늘도 내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5년 지나야 내려간 흔적이 보이고 10년 지나야 또 보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셔야 되는데 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자고요. 1번, 안 내려가게 할 때는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염증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부터 생긴답니다. 그럼 1순위는 치간 칫솔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깥과 안쪽에도 잇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칫솔입니다. 그러면 칫솔과 치간 칫솔 두 가지가 잇몸의 염증을 없애서 내려가는 걸 막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치약은요, 시린 부분을 안 시리게 도와주는 거죠.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선순위입니다. 1번 치간 칫솔, 2번 칫솔입니다.